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어본 적 있나요? 그 뜨거운 갈망이 가슴을 저미는 순간 말이에요. 놀랍게도 12세기 중세 기사들도 똑같은 불꽃 같은 욕망에 사로잡혔죠. 피와 검의 춤으로 레이디의 미소를 사느라. 이 야만적 로맨스는 당신의 내일 연애에 속삭이는 비밀 열쇠예요. 진짜 사랑의 대가를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거예요.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 역사 속 그 리듬에 몸을 맡겨보세요. 검둥은 검의 울림보다 더 컸다. 12세기 프랑스 샹파뉴 평원, 토너먼트의 열기가 식은 들판에 서 있는 기사들. 그들의 갑옷은 피와 진흙으로 물들었고 말들은 헐떡이며 고개를 떨구었다. 멀리서 그녀가 지켜보고 있었다. 금발의 귀족, 아가씨, 엘로노르. 그녀의 시선이 한 기사에게 머물렀다. 승리자, 피로 물든 헬멧을 벗으며 무릎 꿇는 젊은 전사. 나이 레이디, 이 승리를 당신께 바칩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그녀에게 닿았다. 로맨스라고? 이건 사랑의 야만적인 투기장이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11세기부터 14세기에 걸친 중세 유럽. 기사 토너먼트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다. 그것은 결혼 시장이자 연애의 치명적인 무대였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날, 수천 명의 관중이 모인 경기장. 공기 중에는 땀과 흙먼지, 말총의 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두 기사가 창을 겨누고 돌진했다.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며 땅을 뒤흔들고 창이 부서지는 소리가 공기를 찢었다. 한 기사가 쓰러지면 승자는 검을 뽑아 상대의 목에 겨누며 포로로 삼았다. 하지만 진짜 상금은 저 멀리 함석 위, 비단 치맛자락을 휘날리는 여성들의 미소였다. 이 토너먼트는 파스텔람으로 불렸다. 프랑스어로 여인을 위한 춤. 춤? 맞습니다. 치명적인 왈츠였다. 기사들은 레이디의 색깔로 장식된 리본을 창에 매달고 싸웠다. 승리할 때마다 그녀의 명예를 외치며 검을 치켜들었다. 바람이 리본을 날리며 그녀의 향수 냄새가 상상 속에 스며드는 듯했다. 패배한 기사는 포로가 되어 몸값을 치러야 했고 그 돈은 종종 레이디의 보석으로 변했다. 사랑은 피로 사는 것이었다. 이제 카메라를 넓혀보죠. 중세 사회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는 봉건제도의 산물이었다. 1066년 노르만 정복 이후 기사 계급이 부상했다. 왕과 영주는 토너먼트를 통해 충성심을 시험하고 귀족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었다. 12세기 트루버 시인들, 예를 들어 크레티엥 드 트루아가 쓴 아르튀르 왕 전설에서처럼 궁정 사랑 콜리 러브이 이상화되었다. 기사 란셀럿는 여왕 귀네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현실은 훨씬 야만적이었다. 교회는 결혼을 성사로 규정했으나 귀족들은 토너먼트에서 먼저 사랑을 증명해야 했다. 이는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도 로맨틱한 환상을 키웠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1870년대 잉글랜드의 한 토너먼트. 젊은 기사 윌리엄이 돌진한다. 그의 갑옷은 레이디 이사벨라의 푸른 망토로 장식되어 있다. 창이 적의 가슴을 스치고 그는 말을 타고 돌며 검을 휘두른다. 쇠와 살이 부딪히는 소리, 피가 흘러내리는 축축한 느낌. 관중들의 함성이 산발적으로 터지지만 그녀의 박수는 가장 달콤하다. 승리 후 그는 그녀 앞에 무릎 꿇고 러브락을 바친다. 전투 중 주운 적의 검을 녹여 만든 자물쇠에 그녀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넣고 잠근다. 이 열쇠는 당신만이 가집니다. 비밀의 서약. 전장에서 속삭이는 맹세였다. 검들 사이로 불꽃이 튀고 그 속에서 사랑이 피어났다. 이 러브락은 실제 관습이었다. 13세기 연대기
히스토리아 레굼 브리타니아에 묘사된 바와 같이 기사들은 전리품으로 상징물을 만들었다. 자물쇠는 영원한 충성을 뜻했다. 하지만 위험했다. 패배하면 락은 적의 전리품이 되었고 레이디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밤이 되면 야영지에서 비밀 만남이 벌어졌다. 횃불의 깜빡이는 불빛 아래, 갑옷을 벗은 기사와 그녀, 속삭이는 대화, 손끝이 스치는 떨림. 하지만 순찰하는 성직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교회는 이러한 불륜적 사랑을 금지했으나 현실은 무시했다. 넓은 시야로 보자. 이 관습은 십자군 전쟁과 맞물렸다. 정비 95년 클레르몽 공의회 이후 기사들은 성지로 떠나며 레이디에게 맹세했다. 토너먼트는 훈련이자 이별 전 연애 시험이었다. 돌아온 기사는 전장에서 얻은 상처 자국으로 매력을 과시했다. 흉터는 로맨스의 증표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토너먼트 사망률은 10%를 넘었다. 1987년 Statutes of Arms 법령이 나오면서 규제되었지만 로맨스는 여전했다. 이제 14세기 이탈리아 시에나의 팔리오 축제처럼 토너먼트가 도시축제로 변모한다. 거리마다 깃발이 나부끼고 여성들은 발코니에서 꽃을 던진다. 한 기사가 쓰러지며 피를 흘리지만 그의 눈은 그녀에게만 향해 있다. 군중의 열기 속 사랑의 냄새가 스며든다. 땀과 장미, 피와 향수. 승자는 그녀의 손에 입맞춤하고 비밀 서약을 속삭인다. 당신의 미소가 나의 갑옷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는 르네상스 로맨스의 토대가 되었다. 페트라르카의 소네트처럼 이상화된 사랑이 문학으로 승화되었다. 그러나 중세의 본질은 야만이었다. 여성들은 수동적 관중이 아니었다. 그들은 상을 주고 패자를 무시하며 권력을 쥐었다. 엘러노르 아키텐 여왕은 토너먼트를 후원하며 프랑스 잉글랜드 전쟁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어둠이 깔린다. 전장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별들이 떠오른다. 기사들은 포로를 풀어주며 악수한다. 그녀는 조용히 물러난다. 내일 또 다른 싸움, 또 다른 맹세. 중세의 사랑은 칼날 위에서 피었다. 고요한 밤, 그 야만의 메아리가 당신의 꿈속으로 스며든다. 편안한 잠에 들며 그 검의 울림을 느껴보십시오. 어둠이 성벽을 삼킨 밤, 한 여인의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울려 퍼지는데 그 속삭임은 왕국의 운명을 뒤흔든 불꽃이었다. 차가운 돌벽에 기대어 선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멀리서 횃불의 그림자가 춤을 추는 가운데 연인의 발소리가 다가온다. 교회의 첩자들이 숨어있는 이 성 안에서 그들의 입맞춤 하나가 반역의 씨앗이 될 터였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정원, 장미 가시가 발밑을 찌르는 그곳에서 시작된 사랑은 중세 유럽의 가장 위험한 비밀이었다. 14세기 잉글랜드, 엘리노 대 하울랜드와 존 네덜랜드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엘리노는 왕의 사촌, 존은 그녀의 삼촌이었다. 혈연의 금기는 교회의 엄격한 법 아래 처벌받을 죄악.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성벽처럼 굳건했다. 밤마다 정원의 분수소리 뒤에서 만나던 그들. 습한 공기 속에 섞인 장미향과 두려움의 떨림이 그들의 피를 달궜다.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며 속삭이듯 그들은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다. 이제 카메라를 당겨보자. 상상해 보아라. 차가운 대리석 복도, 횃불의 불꽃이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그곳. 엘리노의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미세한 소리를 내고 존의 갑옷이 살짝 부딪히며 금속성 울림을 자아낸다. 그들의 숨소리조차 조심스럽다. 교회 스파이, 인퀴지터들의 눈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다. 한 걸음 잘못 디디면 영원한 추방 또는 화형의 불길이 기다린다. 그러나 그 위험 속에서 피어나는 열정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강렬했다. 입술이 스치고 속눈썹이 떨리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법칙이 무너지는 듯했다.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역사적 맥락을 보자. 중세 유럽에서 연애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다. 12세기부터 교회는 제4라테란 공의회에서 근친혼을 엄격히 금지했다. 혈연 내 결혼은 영혼의 오염으로 여겨졌고 왕족들조차 교황의 허락 없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이러한 법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왕국의 동맹과 재산 상속을 위한 정치적 도구였다. 사랑은 사치, 비밀스러운 밀회는 반역이었다. 엘리너와 존의 경우처럼 귀족 가문의 혈통이 얽히면 한 쌍의 연인이 왕국을 흔들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결국 공개되었고 왕 에드워드 3세의 노여움을 샀지만 역설적으로 그 열정이 왕실의 새로운 혈통을 잉태했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이번에는 스코틀랜드의 성. 15세기 초 머리 여왕의 그림자 아래 펼쳐진 비밀스러운 도피. 젊은 기사 윌리엄과 평민 소녀 이사벨라. 성벽 위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소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아래에서 기다리는 말의 코웃음 소리가 들려온다. 달이 구름 뒤로 숨는 그 순간 그들은 손을 맞잡고 숲으로 달아난다. 발밑에 진흙이 질퍽거리며 튀고 나뭇가지가 뺨을 스치며 따끔한 고통을 주지만 그들의 가슴은 자유로웠다. 뒤에서는 주인의 사냥개 무리가 짖으며 쫓아오고 횃불이 숲을 밝히기 시작한다. 그들의 도피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소녀의 몸이 귀족의 재산이었기 때문이다. 숨가쁜 추격전 속 그들은 강을 건너고 동굴에 숨는다. 습기 찬 공기, 물방울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소리, 서로의 심장 박동이 유일한 위안이다. 이사벨라의 손이 윌리엄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인다. 이 불꽃이 우리를 삼키더라도 후회에 없노라. 그들의 키스는 소금기 어린 눈물과 섞여 더 뜨거웠다. 역사적 배경으로 확대해보자. 중세 봉건제에서 여성은 아버지나 주인의 소유물이었다. 13세기 프랑스 관습법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도피는 재산 탈취로 간주되어 사형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금기는 오히려 열정을 부채질했다. 유명한 엘로펀트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헨리 2세의 아들 제프리와 노르망디 공녀 콘스탄스의 비밀 결혼처럼 도시는 왕국의 판도를 바꿨다. 사랑 편지조차 암호로 쓰여야 했다. 예를 들어 아베일라르와 엘로이즈의 서신은 철학적 위장 속에 숨겨진 열정으로 12세기 파리를 놀라게 했다. 그들의 편지는 오늘날까지도 보존되어 지적 사랑의 증언이 되었다. 이제 프랑스 루아르 강변성으로 이동하자. 16세기 초기 앙리 2세와 디안 드 푸아티에의 비밀 밀회. 왕비가 잠든 새벽, 디안은 비밀 통로를 통해 왕의 침실로 들어간다. 양초 불빛이 그녀의 실크 가운을 비추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장미 정원의 향기가 방을 채운다. 왕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속삭임이 공기를 가른다. 너 없인 왕관도 무의미. 그러나 문 밖에는 왕비의 첩자들이 서성이고 그들의 사랑은 궁정의 스캔들을 불렀다. 디안의 목걸이, 왕이 준 다이아몬드가 달빛에 반짝이는 그 밤, 열정은 권력을 초월했다. 이 장면의 감각을 느껴보아라. 부드러운 침대 시트의 감촉, 창밖 비바람 소리, 피부에 스며드는 천의 따스함. 그러나 그 안에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도사렸다. 앙리와 디안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디안은 왕의 정치적 조언자였고 그들의 연애는 프랑스 왕정의 권력 구조를 재편했다. 더 넓은 시야로 보자. 중세 후기 르네상스 문턱에서 사랑은 점차 개인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와 귀족의 감시 아래 있었다. 베네치아의 연애 편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 암호로 쓰였고 한 편지가 공화국의 전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스페인에서는 인퀴지션이 연인들을 불태웠다. 차 78년 토르데시아스 조약 뒤 포르투갈 공주와 카스티아 기사의 도피 소문이 이베리아 반도를 뒤흔들었다. 이르여 수차한 비밀 사랑들은 왕국을 무너뜨리거나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 예컨대 에드워드 4세와 엘리자베스 우드빌의 비밀 결혼은 장미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다. 평민 출신 왕비가 왕을 홀린 그 키스 하나가 요크 왕조를 구원했다. 이제 상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자. 어두운 탑 꼭대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젊은 귀족 아가씨와 적대 가문의 후계자. 그들은 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만난다. 비가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 천둥이 하늘을 갈라놓는 가운데 그들의 눈빛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이 어둠 속에서만 우리는 자유로워. 그녀의 속삭임이 그의 귀를 간지리고 입술이 살짝 스우친다. 아래 성당의 종소리가 새벽을 알리며 그들은 헤어진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평생의 불꽃을 남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다. 중세 사회에서 사랑은 생존의 도박이었다. 여성의 순결은 가문의 명예, 결혼은 동맹의 열쇠였다. 그러나 인간의 본능은 법을 뛰어넘었다. 코드화된 시, 꽃말, 비밀 신호가 그들의 무기였다. 장미 한 송이가 만나자 하를, 보라색 리본이 위험하다를 뜻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밀 불꽃의 교훈을 새겨보자. 성벽의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실제로 그랬다. 바이킹 시대부터 바이질리에이트 전쟁까지 수많은 왕국이 연인들의 도피로 재편되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감아보아라. 바람소리, 장미향, 떨리는 손끝의 감촉이 당신을 안아줄 테니 고요한 잠 속으로 역사적 열정이 스며들기를. 황금빛 촛불이 깜빡이는 궁전복도. 거기서 왕의 발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그 발소리는 사랑의 속삭임이 아니라 권력의 무게를 짊어진 것이었다. 12세기 프랑스 필리프 2세의 궁정.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 차고 창밖으로는 생강의 물결이 부드럽게 흘렀다. 그러나 왕실 침실 안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며 왕비 잉게보르그의 눈물만이 고요를 깨뜨렸다. 왕은 그녀를 외면했다. 아름다운 금발, 부드러운 피부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덴마크 왕국과의 동맹을 위한 정치적 거래였기 때문이다. 왕의 마음은 이미 다른 여인 아가트르에게로 향해 있었다. 이 장면은 중세 왕실 로맨스의 본질을 드러낸다. 부드러운 비단 이불 아래서도 열정은 정치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이제 천천히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 중세 유럽 2, 5세기에서 15세기까지 이어진 그 시대. 왕과 왕비들의 결혼은 결코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도 위의 점선, 왕국 간의 국경을 잇는 다리였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의 헨리 2세와 아키텐의 엘리노어. 차월 52년 그들의 결혼은 프랑스 왕 루이 7세로부터 아키텐 영지를 빼앗아 온 결과였다. 엘리노어는 당시 프랑스 왕비였으나 불륜 의혹으로 이혼당하고 헨리로 시집갔다. 그녀의 미소는 권력의 무기였다. 궁정에서 그녀는 시인들을 불러 모아 찬미시를 읊게 했고 그 속에 숨겨진 열정은 남편의 적들을 유혹하는 독이 되었다. 상상해보아라. 포르투갈의 알폰소 3세 시대 13세기 리스본 성. 바다바람이 소금기 어린 냄새를 실어 나르며 창문을 두드린다. 왕비는 멀리 북쪽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공주. 차가운 피부와 푸른 눈. 하지만 왕의 시선은 궁정 시녀에게로 향한다. 그녀의 이름은 크리스티나. 밤의 어둠 속에서 그들은 비밀의 만남을 가졌다. 촛불 그림자가 벽에 춤을 추듯
그들의 속삭임은 금지된 사랑의 리듬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분류는 곧 왕실 스캔들로 번졌다. 교황의 노여움이 왕국을 뒤덮었고 알폰소는 참회하며 맨발로 순례길을 걸었다. 발밑에 자갈이 피를 흘리게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시녀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확대해보자. 중세 결혼의 역사적 맥락. 교회는 결혼을 성사로 규정했으나 왕실에서는 정치적 필요가 신의 뜻을 앞섰다. 채묘기 14년 잉글랜드의 존 왕은 프랑스 왕비 이자벨 드 앙굴렘과 결혼했다. 그녀는 불과 12세, 그는 46세였다. 이 결혼은 앙굴렘 가문과의 동맹으로 프랑스 침공을 막기 위함이었다. 궁정연회에서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하프의 선율이 공기를 채웠다. 그러나 존의 열정은 곧 식었고 그는 다른 연인을 찾아 나섰다. 왕비 이자벨은 복수심에 불타 궁정에서 남편의 약점을 속삭이며 권력을 쥐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전략이었을까? 스코틀랜드로 가보자. 채미 86년 알렉산더 3세의 죽음 후 그의 후계자 마가렛은 노르웨이 왕 하칸의 딸이었다. 불과 5세에 스코틀랜드 왕비가 된 그녀. 바다를 건너 오는 배 위에서 파도가 그녀의 어린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그러나 결혼은 정치였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평화를 위한. 성인왕 마가렛은 에드워드 1세의 아들 에드워드와 약혼했으나 배 위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장례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에든버러 성에서 치러졌다. 회색 하늘 아래 왕실 종들이 울려 퍼지는 소리가 슬픈 선율을 만들었다. 프랑스 헨리 2세와 엘리노어의 이야기는 더 깊다. 그들의 결혼 후 엘리노어는 새 왕국 프랑스, 잉글랜드, 아키텐의 여왕이 되었다. 그러나 헨리의 불륜이 그녀의 분노를 샀다. 로잘린드 드페어버그, 그의 연인. 숲속 사냥길에서 그들은 키스를 나누었고 엘리노어는 이를 알고 반란을 일으켰다. 1873년 그녀의 아들들을 선동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다. 감옥에 갇힌 그녀의 세월은 차가운 돌벽과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래도 그녀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들 리처드 사자시망은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아 십자군을 이끌었다. 이탈리아로 눈을 돌려보자. 14세기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은 아직 왕이 아니었으나 은행으로 권력을 쌓았다. 로렌초 데 메디치의 딸 클라리체는 나폴리 왕과 결혼했다. 화려한 피렌체 대성당에서 치러진 결혼식, 장미 꽃잎이 비처럼 쏟아졌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피렌체에 남아있었다. 남편의 궁정은 더운 나폴리 바다 냄새와 음모의 속삭임으로 가득했다. 클라리체는 편지를 통해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했고 메디치 가문의 번영을 지켰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사례, 헨리 8세는 16세기지만 중세 전통의 연장선이다. 그의 첫 왕비 캐서린은 아라곤의 이사벨라 딸로 스페인 동맹을 위한 선택. 그러나 헨리는 아널린 불린을 사랑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궁정에서 바람을 일으켰다. 불린은 왕을 유혹하며 교황의 이혼을 요구했고 이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다. 궁정에서 그녀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으나 결국 단두대로 향했다. 피가 대리석 바닥을 적시는 그 순간 정치가 사랑을 삼킨 증거였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사랑은 있었을까? 때때로, 프랑스의 루이 9세, 성 루이. 그의 왕비 마르그리트 드 프로망스는 십자군 원정 중에도 곁을 지켰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병을 간호하며 속삭였다. 당신 곁에 영원히. 그들의 결혼은 정치적이었으나 열정으로 피어났다. 루이의 편지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이 새겨져 있다. 중세 왕실 로맨스는 권력의 무대였다. 결혼은 동맹을 맺고
전쟁을 막고 왕조를 이어가는 도구. 그러나 그 틈새로 스며든 불륜과 열정은 인간성을 드러냈다. 교황의 저주 속에서도, 감옥의 어둠 속에서도 왕들은 가슴의 속삭임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제 눈을 감아보아라. 그 궁전의 촛불이 서서히 꺼지듯 이 이야기가 당신의 꿈속으로 스며들기를. 고요한 밤 별빛 아래서 중세의 사랑이 속삭인다. 평화로운 잠에 들어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가을 저녁, 진흙탕 마을 광장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사들의 화려한 성 안에서는 사랑이 금지된 속박의 사슬로 묶여 있었지만 여기 평민들의 세계에서는 욕망이 자유롭게 불꽃처럼 피어올랐다. 그곳에서 한 젊은 농부가 소를 끌고 서서 장터 한가운데 놓인 경매대 위에 서 있는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군중은 야유와 환호를 섞어 외쳤다. 10닭, 아니 20닭. 누군가 소리쳤다. 이는 아내 경매였다. 중세 영국 시골 마을에서 흔한 광경. 결혼이 아니라 거래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뜨거운 열정의 불꽃이었다. 마을은 습하고 차가운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흙냄새와 땀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농부들은 곡괭이를 내려놓고 축제에 몰려들었다. 메이데이, 수학축제, 그리고 겨울 솔스티스. 이러한 행사들은 교회의 엄격한 도덕법을 피해 사랑의 문을 열었다. 젊은 남녀들은 메이플 주위에서 춤을 추며 손을 잡았고 리본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 순간 눈빛이 스치며 운명이 싹 텄다. 축제의 북소리가 가슴을 울리면 숲속으로 사라져 키스를 나누는 커플들이 생겨났다. 이 자유는 귀족들의 궁전에서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귀족 여성들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결혼했지만 평민들은 이런 러스틱 게임으로 연인을 골랐다. 이제 잠시 거리를 두고 보자. 중세 유럽, 특히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농촌 사회에서 평민들의 연애는 놀라울 만큼 자유로웠다. 교회는 배드나잇이라고 불리는 전통을 용인했다. 약혼 후 밤새 함께 지내는 이 관습은 결혼 전 육체적 호환성을 확인하는 실용적인 방법이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잉글랜드의 교회 법원 문서들에서 이런 사례가 수백 건 등장한다. 예를 들어 14세기 케임브리지셔 마을에서 한 여성이 배드나이트 그를 사랑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는 플라구 시대의 죽음 그림자 속에서 생명의 본능이 더 강렬해진 결과였다. 흑사병이 1.3의 인구를 앗아간 38년 이후 생존자들은 더 대담해졌다.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귀해지자 여성들은 선택권을 얻었고 남성들은 로맨틱한 선물로 유혹했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그 안에 경매의 밤, 횃불이 깜빡이는 광장에서 최고 입찰자가 정해졌다. 한 건장한 대장장이가 소 한 마리를 걸고 그녀를 데려갔다. 군중은 박수를 치며 흩어졌고 그들은 손을 꼭 잡은 채 집으로 향했다. 집 안은 집더미와 작은 불꽃으로 따뜻했다. 문을 닫자마자 그들은 손패스팅 의식을 시작했다. 오른손을 포개어 서약했다. 너와 나는 한 해 동안 부부가 되리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는 켈트 전통에서 유래한 결혼 형태로 교회의 축복 없이도 유효했다. 특히 스코틀랜드 고지대에서 인기였다. 만약 한 해가 지나도 사랑이 식지 않으면 공식 결혼으로 이어졌다. 이 의식은 새벽의 서리가 마을을 덮는 한밤에 치러지곤 했고 별빛 아래 속삭이는 그들의 목소리는 영원한 맹세처럼 들렸다. 숲속 오두막을 상상해 보아라. 창밖으로 바람이 속삭이고 안에서는 사랑의 속삭임이 흐른다. 평민 여성들은 귀족과 달리 재산 계승에 압박이 적어 진정한 열정을 추구할 수 있었다. 남성들은 노래와 춤, 그리고 러브스푼 같은 선물로 마음을 사로잡았다. 웨일스에서 유래한 이 나무 숟가락은
심장 모양 손잡이와 얽힌 줄기로 영원한 결합을 상징했다. 축제에서 한 남자가 여인에게 건네는 순간 그녀의 뺨이 붉어지며 군중의 환호가 터졌다. 이러한 게임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다. 그 속에 생존의 본능이 녹아 있었다. 기근이 들 때, 플라그가 창궐할 때, 사랑은 유일한 위안이었다. 역사적 맥락을 더 깊이 들여다보자. 13세기 프랑스 커만트 드 파리 법전에는 평민 결혼이 상호 동의로만 성립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귀족들은 왕의 허락이 필요했지만 농부들은 마을 장로 앞에서 손패스팅만 하면 됐다. 이는 교회의 영향력이 약한 농촌에서 비롯된 자유였다. 그러나 15세기 후반 루터의 종교개혁과 함께 교회는 이를 단속하려 했으나 민중의 전통은 끈질기게 남았다. 흑사병 후유증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것도 중요하다. 여성의 시대라고 불리는 14세기 후반, 미망인들은 토지를 물려받아 독립적으로 연애했다. 한 기록에 따르면 요크셔 마을에서 40대 여인이 3번의 손패스팅 후 행복한 결혼을 했다. 이제 마을 축제의 절정으로 들어가 보자. 수학 후의 홀리데이, 거대한 모닥불이 타오르고 남녀가 원을 그리며 춤춘다. 맥주가 흐르고 노래가 울려 퍼진다. 사랑은 바람처럼 자유롭다. 한 젊은이가 소리치며 여인을 끌어안는다. 그들은 들판으로 달려나가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누워 이야기를 나눈다. 기근의 공포, 플라그의 그림자 속에서도 이 순간은 영원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함께 밭을 갈며 일상을 이어갔다. 이러한 연애는 불꽃 같은 자유로 시작해 견고한 유대감으로 맺어졌다. 귀족들의 궁정사랑이 시와 노래로 미화된 반면 평민의 로맨스는 흙과 땀, 그리고 진심으로 물들었다. 더 넓은 시야에서 보면 이 평민 열정은 중세 사회의 역설을 드러낸다. 왕과 교황이 도덕을 강요했지만 농촌은 고대 이교 전통을 간직했다. 로마 시대의 한 해 결혼에서 유래한 손패스팅은 16세기까지 이어졌고 셰익스피어의 희곡에도 등장한다. 플라그로 인한 인구 감소는 결혼 연령을 낮추고 자유로운 파트너십을 부추겼다. 역사학자 바버라 터크는 평민 사랑은 생존 전략이었다고 분석한다. 끊임없는 전쟁과 재난 속 이러한 야생의 로맨스가 공동체를 지탱했다. 마지막 장면으로 그 안에 경매 커플의 집, 불꽃이 사그라들고 그들은 집침대에 누워 서로를 껴안는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달빛이 스며든다. 그들의 사랑은 왕관의 무게 없이 오직 마음으로 피어났다. 중세 마을에서 피어난 이 열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로운 사랑의 뿌리를 상기시킨다. 이제 눈을 감고 그 진흙탕 광장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평화롭게 잠들어 보아라. 바람소리, 속삭임, 그리고 영원한 맹세가 당신을 안아줄 테니. 총약 사례 200자.